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앨리스 호프만의 그린 엔젤 이어서 읽어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는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인간보다 돌을 더 좋아하며 사람과 계속 떨어져 지내왔던 나는 다이아몬드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과 은을 구별하듯이 날씨를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를 알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바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가까이 앉아 있을 때면 서로의 무너진 가슴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우리는 내가 구운 빵을 함께 먹었다. 다이아몬드는 콩과 쌀을 가지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다. 한 번은 그에게 어머니가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작은 초성화를 꺼내서 수채화 물감으로 조심스럽게 색칠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그가 특이한 음조로 콧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틀림없이 어머니가 자장가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화재가 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안전하게 피해 있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다이아몬드는 농장에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에게 농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다이아몬드는 좀처럼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농장의 토양은 재로 뒤덮인 회색빛이었다. 겨울 내내 그는 나쁜 토양을 내다 버렸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돌을 골라내고 있었다. 나는 그 돌을 깜깜한 숲속에 가지고 가서 검은 돌은 아버지의 돌더미에, 은색 돌은 어머니의 돌더미에, 눈처럼 하얀색의 돌은 동생의 돌더미에 얹어놓았다. 나는 그가 농장에서 일을 할 때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불황자들이 짓밟아 놓은 자취와 허물어진 담들, 새들이 먹다 남겨놓은 호박씨,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땅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농사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밤에 갈퀴질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슬픔을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일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쉽게 잠이 들 수 있었다. 어느 때부턴가 그가 일하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비 오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소리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직도 히더 존스를 찾고 있었다. 히더가 없어졌을까봐 걱정이 됐지만 이 아이를 찾는 건 그저 시간 문제였다. 낮에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그녀의 따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며 비를 맞아서 그녀의 옷은 시다. 나는 깨끗한 물 한 병과 다이아몬드가 만든 스튜를 그녀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히더는 잿빛의 얕은 강가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흙을 파먹고 있을 것이다. 히더가 나를 알아볼 때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그저 절규에 가까웠을 뿐이다. 그녀가 내 어머니의 푸른색 드레스를 가장자리를 불태운 것으로 보아 잊혀진 판잣집에 타오르는 불 가까이에서 춤을 춘 것이 틀림없었다. 옷이 불에 탄 것을 그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세상에서 만났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뭔가가 변해가고 있어. 하루는 히더가 나를 빤하게 쳐다보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귀여워 보였다. 너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그녀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검은색의 문신을 새기고 가죽 점퍼를 입고 가시를 가진 나였지만 히더가 옳았다. 나는 내부에서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도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깨끗한 물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내 몸에 문신이 있어도 나를 예전과 같은 소녀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 늙은 아주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대신에 내가 예전에 깨끗이 닦아놓은 계단 위의 초상화 옆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초상화 중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초상화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누가 그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초상화 속의 사람들은 서로 닮아 보였지만 한 소녀는 너무나 귀엽게 보였고 또 다른 한 소녀는 너무나 슬프게 보였으며 한 소녀는 내 이웃집 아줌마인 것 같이 좀 멍청해 보였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빨리 맞춰보라고 나에게 재촉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구별할 수 없었다.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지만 도대체 나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포기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기 이 초상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내가 15살 넘은 소녀라기보다는 어린 꼬마 아이를 다루듯이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너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다이아몬드와 함께 살면서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바람 소리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바람이 춥게 느껴지거나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조금 덜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걸까요? 나는 이미 오니온과 고스트, 참새들, 매, 그리고 언덕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은 뭔가 소년에게서 얻을 것이 있어서인가? 이 아이는 자기 목보다는 더 많이 먹고 농장에서 일을 하며 먼지 구름으로 온 하늘을 덮어버린다. 내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아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런 의문점들을 푸는 것을 그만두었다. 다이아몬드는 개나 새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집을 방문한 손님으로서 그는 바람이나 저 위에 떠있는 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허락하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무언가가 그림 물감이나 불에 탄 하얀 도화지나 붓의 일부분이라고 느껴졌다. 숲으로 밤을 주우러 갈 때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내 목소리는 무척 가냘펐으며 내 귀에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세탁한 옷을 널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너무나도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어서 내 발이 아닌 것 같았다. 그날 저녁에는 내가 마지막 남은 은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광을 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늘 명절에 사용하시던 큰 접시를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다. 접시에 비친 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내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나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내 자신을 보고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옷에 가시들을 꽂고 사람들보다 돌을 더 좋아하는 소녀 애쉬였다. 이웃집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가 만든 스튜를 가지고 갔다. 늙은 아주머니는 뚜껑을 열고 콩과 쌀로 만든 스튜 냄새를 들여 마셨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그 소년이 이 스튜를 만들었니? 그녀는 한 입 먹고 나서 나에게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내 얼굴을 주시하며 쳐다보았다. 그녀는 집 밖에서 자라고 있는 쐐기풀로 만든 차를 한 잔 내게 주었다. 나는 그 차가 너무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굉장히 맛이 있었다. 이 차는 내 갈증을 완전히 없애주었다. 예전에 너의 이름이 애쉬라고 했었지. 그녀가 생각에 잠겨서 나에게 말했다. 예, 맞아요. 제 이름은 애쉬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말이야. 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변하는 것을 알 때 간혹 거짓말을 하곤 한단다. 재빨리 나는 차를 한 잔 더 마셨다. 아, 그래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나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녀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가지고 왔다. 내가 돋보기로 자세히 보았을 때 내 발목 주위의 검은색 덩굴 문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과나무에서 처음 잎이 필 때 그 초록색이었다. 내 입에선 사과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건 그저 잉크의 속임수예요. 더 이상 더 이해할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느 때처럼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한 퍼즐을 풀려고 노력했다. 조심스럽게 목에다가 가시 박힌 스카프를 맸다. 못이 꽂히고 무거운 장화로 땅을 걷어찼다. 나는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웃지 않았다.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 어쨌거나 나는 애쉬였다. 하지만 달콤한 사과 냄새가 나에게 머물러 있었다. 이날 저녁을 마친 후에 다이아몬드는 탁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노래 소리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 나는 다이아몬드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에 맞춰서 내 동생이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면 동생은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그림을 내게 줄 때까지 내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누구의 초상화인지 몰랐다. 내가 본 초상화 소녀는 나를 전혀 닮아 있지 않았다. 가시와 못, 박쥐와 포도넝굴, 흑장미가 초상화에는 없었다.
나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쁘지 않아. 내 동생이 달빛을 닮은 아이였지. 다이아몬드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으며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내 이마를 만졌다. 나는 아직도 검은 두건 밑에 가려져 있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읽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깊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웃집을 방문했을 때 또 소년이 만든 스튜를 가지고 갔다. 그녀는 쐐기풀로 만든 빵을 나에게 내놓았다. 내가 만든 빵보다 달콤하지 않았지만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내가 빵을 다 먹고 접시를 씻어 마르게 놔두고 마루를 쓸고 계단 위에 초상화를 똑바로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아직도 너의 이름을 애쉬라고 부르고 있니? 그녀는 나에게 돋보기를 주면서 손을 보라고 말했다. 내가 손을 보았을 때 검은색이었던 나뭇잎들이 새로 막 돋아난 초록잎을 띠고 있었다. 코에서는 여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재채기가 나올 정도였다. 손수건에 코를 풀어보았지만 신선한 풀향기의 냄새가 계속 내 코에 맴돌고 있었다. 아직도 진실입니다. 그저 잉크 자국이지. 나는 내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나는 농장에서 식물들이 다시 자라리라고 믿고 있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것을 믿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다음에 시내에 갈 땐 여러 가지 씨앗들을 사기 위해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가져가야 했다. 나는 서랍에서 벨벳 상자의 리본으로 묶여있는 목걸이를 찾아냈다. 상자 옆에는 나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카드가 한 장 있었다. 어머니는 내 16번째 생일에 진주 목걸이와 카드를 주실 계획이었던 것 같다. 지금의 나는 그날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팔아야 할 것이 이 진주 목걸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고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내가 진주를 팔아서 상추와 부추와 허브 등의 씨앗을 사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나는 진주를 팔아서 씨앗들과 작업복과 재킷을 샀다. 그가 연기 냄새 나는 두건과 검정색 코트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이 재킷을 입으면 무척이나 어울릴 것 같았다. 내가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상점 주인과 그의 부인이 도시를 파괴해버렸던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인 척 가장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부인들은 우리의 시장에서 똑같이 물건을 사고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며 우리와 같은 빵을 먹고 우리와 같은 거리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 자식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화상을 입었고 가족을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했다. 상점 주인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떠돌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쉽다고 했다. 그들은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대개는 화상을 입고 있었으며 말하기를 거부한다고 했다. 나는 돌을 삼킨 것 같이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다. 내가 자랑했던 분별력이 틀렸단 말인가? 내가 적과 친구를 구별하지 못했단 말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나는 생각 없이 그저 나무 숲을 걷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숲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잊혀진 판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으로 통하는 길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천천히 못이 박힌 장화가 이끄는 판잣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잡초가 우거진 길을 반쯤 내려와서 나는 멈춰섰다.
거기서 히더를 찾아보았다. 그녀는 불 바로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너무나 불을 가까이 있어서 불꽃들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다른 아이들이 히더를 불 옆에서 끌어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없어졌으며 너무나 말라 있었으며 한 줄기의 연기처럼 허약해져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 뻔했으며 그녀를 막을 방법 또한 없었다. 히더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만 노력했으며 미래를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디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숲을 헤치며 집으로 향했다. 나는 환각제나 술, 수면제에 내 자신을 불태우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내게는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나무 꼭대기에서 둥지를 틀고 즐겁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바람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가장 검은색의 잉크를 꺼내 들었다. 촛불을 켜고 가장 정교하고 날카로운 바늘을 골라냈다. 어떤 바늘은 은색 실과 같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슬픔을 자아내게 했고 세 번째 바늘은 손을 대자 얼음 조각같이 차가운 느낌이 났다. 나머지 바늘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느껴야만 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다. 개들의 꿈속에서 달리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참새들이 꿈속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매가 사냥하는 꿈을 꾸면서 크고 노란 발톱을 세우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희망이 없는 농장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이아몬드는 창고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 그의 침묵이나 검은 두건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를 친구나 적으로서 사귄 것이 아니다. 내 발목의 초록색의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포도 넝쿨과 나뭇잎, 장미의 색깔은 실수였다. 나는 예전의 그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나는 검정색의 돌, 가죽과 가시를 원하는 애쉬였다. 나는 어머니의 거울을 가져다가 아버지 책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나는 자신의 몸에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나의 흐릿한 시야와 밤의 어둠을 볼 수 있었다. 내 심장 위에 한 부분을 남겨놓았다. 얼음과 같이 차가운 바늘을 선택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바늘 중에서 가장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나는 검은색이며 가쉬, 박쥐, 까마귀의 날개, 슬픈, 외로움, 갑옷에 의해 보호받는 특별한 심장을 만들고 있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